근데 이게 단기간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단기간에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게 내 말이 정답이 아니죠. 자, 오늘 칠판은 자료 화면이 하나도 없죠. 자료 사진을 몇 개 뽑아 놓긴 했는데 아까 뭐 다이캐스팅 이런 거, 기가 캐스팅이나 이게 기사에 나온 현대자동차가 하이퍼 캐스팅을 도입한다는, 이게 뭐 휠하우스나 앞에 부분과 뒷부분에 대한 그거를 하나 원피스 구조로 찍어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다이캐스팅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다이캐스팅, 주물로 하나로 찍어내는 건데, 원래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eGMP라고 만들어 놓고 그거가 엄청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내가 eGMP가 적용된 현대 기아의 전기차를 4년 전에 처음에 리뷰를 하고 너무나 불안하다, 나는 이게 플랫폼이 좋지 않다 라고 했을 때 현대 기아를 빨아주는 유튜버들이나 옹호론자들이 저한테 맹공격을 했죠. 그리고 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은 현대자동차가 eGMP라고 엄청 자랑했지만 이미 테슬라에서는 과거에 eGMP를 한번 답습을 했었고 다른 브랜드들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일 거고, 그러는 와중에 현대자동차가 2년차 들어갔을 때 eGMP의 후속을 또 내놓는다고 했어요. 만약에 현대기아가 그렇게 자랑했듯이 eGMP가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플랫폼이면 계속 사용을 했겠죠. 근데 2년째 되던 해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플랫폼을 만든다고 한 걸 보면 eGMP의 완성도가 높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하는 게 아닐까 싶은 거고, 그 당시에 내가 현대기아 자동차의 플랫폼을 그렇게 칭찬하는 유튜버들이나 옹호론자들한테 제가 아마 군포에서 라이브를 했을 때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오늘따라 회사 전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지? 테슬라는 기가 캐스팅 공법으로 찍어내는 플랫폼으로 차체를 생산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혁신적인 자동차 플랫폼의 생산 공법이라고 자랑을 해야지, 남들 다 하고 테슬라도 이미 답습했던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갖고 자랑하지 마라. 초도 생산 공정 설비비를 갖추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만 한번 가동되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생산이나 효율성이 아주 높아진다고, 이런 거를 칭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 혼나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그 하이퍼 캐스팅이라고 해서 현대자동차도 이제 그렇게 플랫폼을, 전기차 플랫폼을 2026년부터 생산하려고 준비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때 씨발 나 깠던 새끼들은 뭐 하는 새끼들이야? 지금 현대가 그거 쓴다잖아. 2026년부터. 어떡할 건데, 이제 어쩔 거요. 아니, 니그들은 왜 하는 짓이 다 그 모양 그 꼴이냐. 내가 그러잖아. 노 사장이 뭐 인간성이 어때, 외모가 어때, 말투가 어때, 껄렁껄렁거리고 뭐 머리 뭐 이상하게 하고 다니고 말투가 재수없네 어쩌네. 그래도 차 살 때 다 내 영상 본다니까. 나 존나 욕해요. 뭐 노 사장 저 새끼 사기꾼이야, 뭐 횡령, 뭐 아니라고, 무죄라고 다 밝혀졌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몰고 가. 어떤 새끼들이 그렇게 나를 음해했는데 진짜 존나 나쁜 새끼들이죠. 천벌받을 새끼들인데,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러면서도 지 차 살 때는 내 영상을 봐요. 똥 싸면서 화장실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보고 뭐 딱조리네 언해인데, 내가 칠판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다 2, 3년 지나면 다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런 것만 봐도 하여간 별 희한한 씹새끼들이 진짜 많다라는 걸. 자, 노 사장이 옛날부터 전기차를 별로 권하지 않았죠. 굳이 왜 전기차를 지금 사라 그러냐. 노 사장이 전기차는 틀렸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먼 미래에 그래 전기차가 대체 에너지가 될 수는 있을 거다, 그럴 것 같다, 뭐 수소도 있고 많은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난 예시라고 몇 번을 얘기했죠. 왜 지금 전기차를 지금 사라고 하는 새끼가 범인이다. 특히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는 BMW를 좋아하고 BMW 오너죠. 지금도 BMW X6 40D를 타고 다니고 내 차는 BMW 7 시리즈예요. 자, 우리 제 돈으로 물론 뭐 저희 법인에서 샀지만 BMW 5 시리즈도 샀었고 또 7 시리즈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만큼 저는 진짜로 BMW를 좋아하는 거죠. 남들처럼 존나 좋다고 말하고 국산차 존나 좋다고 말하고 타이칸 타고 다니고 국산차 존나 좋다고 말하고 뭐 아우디 타고 다니고 아니 그렇게 좋으면 지가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지는 안 타면서 존나 좋고 맨날 사래. 나는 안 그러죠. 언행일치를 한단 말이야. 페라리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BMW보다 페라리를 좋아합니다. 돈이 없죠. 페라리를 살 돈이 없어요.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두 번째로 좋아하는 현실성 있는 BMW를 좋아하는데 i5 40을 저한테 내줬었는데 2달 동안 타면서 이 차는 아니다 해서 제가 차를 반려시키고 반납하고 이 차는 내가 리뷰를 찍을 수 없습니다 라고 뺀지를 놨을 때 그 실망하던 좌절하던 오준영 지점장님의 한숨과 말투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금 오준영 지점장님이 i5를 그러면 M60을 자기가 타봤는데 이 차는 너무 좋다. 노 사장이 분명히 마음에 들 거다. 이 리뷰를 해줘. 그래서 내가 만약에 타고 안 좋으면 어떡하냐. 까면 어떡할 거냐. 괜찮다. 까더라도 방송에 한번 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괜찮다. 그러니까 리뷰를 한번 해줘라. 그렇게까지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 없잖아요. 알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전기차를 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거죠. 내가 다음 주에 i5 M60을 하는데 지금 저는 전기차를 권하지 않는 이유, 이런 걸로 봐서 노 사장이 얼마나 청렴 결백하고 삼천리 모터스와 결탁되어 있지 않은 남남이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노 사장은 지금은 전기차가 아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개선되면 그때는 전기차를 오케이 하겠다라고 늘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면. 자, 그러면 원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막 만들어서 팔아요. 왜? 지금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만들면 마이너스라 그러죠. 연구 개발비와 생산 단가 대비 판매 금액이 국고 보조금을 받더라도 손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완성된 차 자체에 들어가는 부품값에서는 마이너스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다라고 하면 테슬라가 저렇게 성장을 할 수가 없죠. 그들은 전기차를 하나 생산할 때마다 뭐 마이너스 1,500만 원이 어쩌고 800만 원이 어쩌고 마치 차 하나를 팔면 그 차의 생산값에서 판매값이 생산값보다 높다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는 기회비용,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연구개발 비용 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는 거지 실제로 그 차에 들어가는 구성품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배터리 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5, 6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 자체의 비용은 아니에요. 기회비용과 연구개발비와 공장 설립 비용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는 비싸다라고 보는 건데 그걸 자꾸만 강조하면서 소비자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나중에 돼서 사이클이 몇 바퀴 돌아서 돈을 많이 벌면 이들이 싸게 줄까요? 그렇진 않아요. 지들이 손해날 때는 존나 개소리 해대고 벌벌 떨면서 뭐 난리가 난다고 국고보조금이 필요해요. 뭐가요? 그래 놓고 막상 손익이 넘어가서 잘 되기 시작하고 공장의 생산 주기의 사이클이 한 3바퀴 이상 돌면 더 남겨 먹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요. 절대 그럴 놈들이 아니죠. 빵값이나 뭐 계란 들어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계란값 올렸다고 빵값 다 과자값 올려요. 계란값 내려가면 과자값 내립니까? 안 내려요. 기업들 특성이 그래요. 물론 당연한 거죠.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자본주의에 살면서 뭐라고 할 건 아니고 어쨌든 저는 전기차에서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정말로 제조사들이 미래와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파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들이 정말 먼 우리나라의 후손들을 위해서 지구의 얼스, 피스, 오존층을 생각해서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까요?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나는 그런 기업이 물론 있기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당장의 손익분기점과 주주들의 배당과 주식의 방어, 어떻게든 주가를 올려서 회사의 가치를 올리고 그로 인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더 땡기고 뭐하고 이러는데 포커스가 있지, 정말 제조사가 지구와 국민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는 저는 극히 드물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뭐 고가의 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기차를 제조 판매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내연기관이 멀쩡히 있는데 갑자기 막 전기차를 존나 밀어. 막 유튜버들이 다 전기차 지금 사라 그러고, 뭐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 그러고, 뭐 내연차 뭐 단종돼서 뭐 못한다 그러고. 아니 씨발, 굴러다니는 등록돼 있는 내연차가 3천만 대인데 인구가 5,500만인데 3천만 대의 차를 못 탄다 그러면 뭐 사람 다 죽으라는 거야? 그럼 전기차를 3천만 대를 내놓든가. 옛날에 쓰지도 않는 삐삐와 011 핸드폰을 없애는데 사용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 넘게 걸렸는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를 없앤다는 거야. 강제. 어떻게 없앨 건데? 그럼 주유소는 다 어떻게 할 건데? 아니, 현실적인 대안도 없으면서 존나게 겁주고 전기차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엄청나게 선동을 했어요. 선전을 하고. 유튜버들은 알고 씨부렸으면 개새끼, 모르고 씨부렸으면 명청한 새끼, 돈 받아 처먹었으면 앞잡이 새끼가 되는 건데, 그렇게 유튜버들, 자동차 유튜버들이 시청자와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노 사장은 그때 당시 뭐라 그랬어?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사게 되면 살지언정 지금은 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 이게 뭐 제가 기사를 찾아보고 했을 때도 상당히 유력한 의심이 되는데, 강화된 탄소 배출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연기관이 폭파,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사행정 사이클을 하게 되면 머플러에서 배기가스가 나와요. 자, 이 배기가스에는 여러 가지의 오염물질들이 섞여서 나오게 되죠. 매연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조사한테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법안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규제,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걸로 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런 제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내용을 뭐 디테일, 내가 뭐 환경부 장관은 아니니까, 우리나라 환경부 장관 최근에 뭐 재밌는 일화 있었죠. 일회용 빨대를 쓰지 말자고 법이 바뀌고 뭐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종이 빨대가 나오면서 플라스틱 빨대 만드는 사람들 다 망하고 어쩌고, 종이 빨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대출을 받고 막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환경부 장관이 작년에 그랬나? 아, 그거는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뭐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난리가 난 거죠.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냐 말이야 하면서 났는데, 우리나라 정말 재밌죠. 우리나라 가만 보면 국토부랑 환경부가 굉장히 코믹스러운 그 기관이에요. 어쨌든 환경부랑 국토부의 주관에 의해서 보통 환경부가 갖고 가는데 6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목표치가 정해집니다.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뭐 CO2, 메탄, CH4, 이산화질소, H2O 모식이겠죠. 뭐 과산화탄소, 수산화탄소, 화학 등 이런 핵심적인 지구 온난화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 이 상부층에서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들의 배출을 줄여야 되는 규제치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흔히 말하면 이게 뭐냐면 유로 4, 유로 5, 유로 6 같은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치를 어떤 단체에서, 기구에서 규제치를 딱 정해놓고 그거를 언제부터 생산되는 차에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해에 그 출시 시점이 되면 그 규제치를 오버하게 되면 벌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가장 강한 게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가 이제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하는 온실가스라서 배출량 규제가 킬로미터당 130g이 허용되는 수치였는데 이거를 95g으로 줄여라. 킬로미터당 95g을 넘어가게 되면 대당 한 대를 생산할 때마다 벌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2027년인가 뭐 5년인가 6년부터는 73g인가까지 줄이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한 수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해낼 것이다. 이게 또 하이브리드랑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나오면서 그 어렵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저감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근데 이게 요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각종 문제점이 야기가 돼서 환경부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단체나 제조사라든가 정부의 입장이 서로 달라지면서 전기차의 어떤 우선권을 갖게 되는 이 전기차의 우선권에는 미국 시장의 어떤 거대한 영향력, 유럽 시장의 디젤에 대한 영향력,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 이렇게 세 덩어리의 덩치 싸움과 눈치 싸움과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저도 잘 모르는 얘기만 들어서 제가 함부로 씹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정당하게 이 환경에 대한 기준으로만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싸움이라든가 정치적인 이슈가 같이 맞물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기차를 생산할 때 생애 주기에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 물질과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말들이 많으면서 지금 약간 이게 약간 소강 상태로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요거만 놓고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를 지키지 못하면 대당 12만 원에서 그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가 뭐 한 30 몇 개 된다라고 치면, 그 중에 뭐 탑 7 안에 드는 애들, 탑 5 안에 드는, 한 탑 10 안에 드는 애들 보면 연간 생산량이 500만 대가 넘어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연간 660만 대에서 700만 대 가까이를 생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배출량 규제를,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탄소 배출에 대한 요 규제치를 오버하게 되면은,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500만 대의 차를 생산을 1년 동안 한다라고 하면 최소의 과징금을 매긴다고 하면 6천억의 과징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6천억. 많게는 700만 대, 800만 대 파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1조에 다다르는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과징금을. 차를 팔면서. 미치는 거죠. 차를 시컨 팔고 1년 마감했을 때 1조의 과징금이나 벌금을 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연기관의 엔진 개발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서 엔진을 개발을 해서 엔진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어렵죠. 어려운데 전기차와 배터리가 또 급부상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또 전기 보조금이 나오고, 이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은 눈먼 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갖다 쓰면 된다 그러고, 또 개발 투자를 받고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구성에서 발전 시스템이라든가 전기 충전 시스템, 충전 카드 사업도 많은 SOC가 또 확 열리게 되는 거죠. 캐피탈이 확 열리게 돼요. 전기차를 부흥을 딱 올리는 순간 여러 가지 해먹을 게 많죠. 그리고 전기차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신에너지에 관련된 사업도 주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먹을 거리가 많죠. 뭐 저는 주식이나 뭐 이런 사회 시스템은 잘 모르지만, 모르는 제가 봐도 먹거리가 되게 많은 거예요. 얘를 부흥시키면. 부각시켰죠. 확 뛰어본 거야, 한번. 맞잖아요. 뛰어본 거예요. 전기차를 한번 어떻게 되나 보려. 그리고 정당성이 있잖아. 환경 오염이라든가 진구 온실가스 때문에 전기차를 타야 된다. 뭔가 정당성이 있어요. 아무도 반박하기가 어렵잖아요. 반박하기 어렵고. 했어, 띄웠어. 그래서 다 했는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발전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야기가 됐죠. 근데 그 와중에 독일 애들이나 일본 애들이 마일드하브나 하이브리드 엔진들이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걔네들이 이게 괜찮네, 상당히 괜찮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엔진은 안 될 거다라고 해서 웬만하면 특히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예 포기한다라고까지 선언을 했는데, 지금 하이브리드나 마일드하브가 생각보다 괜찮네? 그 전기차 타보니까 씨발 존나 불편하네? 불나네? 이렇게 사고 났는데 문이 안 열려? 안에서 타 죽네? 자동 화장이 되고 막 그러네? 미치는 거죠? 만약에 사고 나서 사고의 충격으로 죽질 않았어. 근데 문이 안 열려서 화재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치는 거죠. 가족이나 관계자라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막 비일비재하네? 발전 용량에 문제가 생기네? 이거 원자력 발전소 지어야 될 것 같네? 원자력 발전소 승인 안 나네? 그러면 뭐 풍력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하려고 하니까 천문학적으로 돈이 드네?
뭐 알리백을 하려고 그랬더니 씨발 어렵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갈팡질팡 된 거예요. 신나게 한 3, 4년 동안 돈 뽑아 먹을 때는 좋았죠. 손 뽑아 먹고 보니까 여기에 약간 헛뻥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씨발 생각보다 야무지지 않네? 원래는 야무지게 몰고 나가려는데 이걸 야무지게 몰고 나가려면 어떻게 됐어야 됐냐? 전기차에 관련된 자율주행 시스템이 엄청나게 단계적으로 상승을 해야 돼요. 근데 자율주행이 딱 스톱이 걸렸죠. 자율주행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배터리 안전성이라든가 히토류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여러 배터리의 희귀 강물의 생산을 하기 위한 안정적인 원자재의 공급이라든가 환경오염 그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실제 이익을 갖게 되는 기업과 국가가 명확하게 갈라지면서 이거 좀 거시기한데?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나라에 타보니까 충전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거를 발전을 했는데 이게 쉽게 발전하기가 어려운 거야. 제일 큰 게 자율주행이죠. 전기차는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으면 전기차로서의 그 매력 자체가 많이 둔화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율주행은 법안 통과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걸려 있어요, 지금. 안 돼. 어려워, 지금. AI가 완전히 잘. 근데 AI는 내연기관에도 적용이 된단 말이죠. 이걸 이제 사람들은 굳이 자율주행이나 AI가 꼭 전기차여야만 되나? 내연기관차도 상관없잖아. 그럼 사람들이 야 내연기관에는 배터리가 작아갖고 그거 전기가 오래 안 돼.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크잖아. 하이브리드는 뭐 니켈 배터리를 써도 되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넣으면 되지. 그러면 충전 걱정 안 해도 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야 이산화탄소 배출 적은데 그 충전 조금만 하면 차는데 그 연비 잘 나오는데 문제될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해상충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뭘 보냐면 과연 전기차를 정말로 환경 때문에 팔았느냐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과 다른 인프라 구축에서 생기는 비즈니스 때문에 전기차를 몰고 간 건지 정말 그들이 순수하게 지구의 온난화를 걱정하고 우리 시민들과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에 정말로 전기차를 한 건지 그러면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에 했으면 전기차를 배터리를 제조 공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생애 주기의 탄소 배출은 왜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못하는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사와 정부가 전기차 판매에 적극적인 이유가 환경 때문이었는지 돈 때문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전기차 보급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있어 구조적 문제와 소요되는 비용, 발전 용량 확보와 생산 시 발생되는 환경 오염을 계산해 봐야 되고 현실적인 전기 차량 판매 금액과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따져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보는 기사 내용이라든가 제가 보는 전기차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보는 전기차 보급에 대한 문제점을 보는 거고 요거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또는 자동차를 리뷰하면서 느끼는 감각적인 부분이 아니고 내가 그냥 자료를 보거나 뭐 내가 여러 자동차를 보면서 들어가 있는 기술을 보거나 이러면서 이론적으로 보는 부분인 거고 실제로 제가 차를 리뷰하면서 차를 타면서 지금 많이 좋아진 내연차들이나 하이브리드나 마일드하브 차량들을 타면서 몸으로 느끼는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노 사장은 전기차 EV의 보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무게와 주행 세팅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기존 내연기관의 무게 배분과 중량에 맞게 세팅된 댐퍼, 스프링, 브레이크, 서스펜션 합류. 이게 자동차가 주행을 할 때 엄청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차를 주행할 때 댐퍼와 스프링과 앞뒤의 무게 배분, 그 다음에 코너를 돌 때 서스펜션이 움직임, 그 다음에 제동을 할 때 회피 기동을 할 때 요런 것들이 엄청나게 세팅이 잘 돼 있어야 자동차가 주행을 완만하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스포티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내연차들은 잘 된 시점이 언제냐. 내연차들이 처음에 차 만들 때 마차를 타다가 증기기관에서 내연기관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전륜구동이 최초로 적용되고 사륜구동이 나오고 SUV가 나올 때 처음부터 얘네가 차를 잘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얘네들도 처음에는 잘 못 만들었죠. 유리가 깨져서 사람을 찔러서 숨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유리가 조각으로 깨지게 하고 안전벨트가 없어서 사람이 날아가 죽고 헤드라이트가 어두워서 밤에 마찰을 치어받고 뭐하고 문제가 생기고 제동 성능이 안 좋고 앞창문을 닦는 와이퍼가 없어서 빗길에 사고가 많이 계속해서 발전과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하면서 완성도가 높아진 거예요. 무게 배분, 저중심 설계, 롤링, 피칭 모든 것들이 단기간에 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생산을 하면서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발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전기차는 일단 무게 배분이 차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차들은 엔진이 앞에 있고 미션이 여기에 있고 뒤에 구동축이 있고 뭐 또는 전륜구동차는 이쪽에 엔진과 미션이 있고 그래서 전륜구동차는 뒷바퀴 서스펜션의 구조가 트레일링 링크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랜 기간 차를 생산하면서 여기에 맞게끔 데이터가 쌓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쇼바, 댐퍼에 연결된 승차감의 가장 핵심 부품인 스프링. 스프링의 탄성 계수, 탄성 레이트, 스프링 레이트와 쇼바의 감쇄력. 여기에 대한 연구 개발이 엄청 오랫동안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데이터 값은 정해진 무게와 정해진 크기와 거기에 대한 계산 범주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전기차가 띵 나왔는데 크기나 바퀴나 뭐는 일반 차랑 비슷해. 근데 중량이 달라. 근데 중량이 다른데 무게가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 바닥에 무거운 배터리가 있어. 자,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차가 움직일 때 댐퍼와 스프링에 하중 부담을 주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단기간에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스프링을 제조사에서 만들어요? 스프링을 원하는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 값이 일률적이지 않잖아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댐퍼도 마찬가지고. 나는 댐퍼와 스프링과 앞뒤에 5대5 또는 4대6 또는 이런 무게 배무가 저중심에 대한 무게중심. 이런 것들이 최소한 한 2바퀴 이상 3바퀴는 돌아야 적어도 15년 이상 차를 계속 팔고 피드백이라든가 AS가 접수되는 거, 타이어의 마모는 어떤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사고가 오나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최소한 10년 이상 15년 20년 정도는 돼줘야 이런 주행 세팅이 완벽하게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게 배분은 하부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무겁죠. 중량은 세단을 기준으로 300kg 이상, 제네시스 G80만 해도 한 330kg 이상 무거워요. 거기다가 SUV나 트럭 같은 경우는 1000kg 가까이 무거운 차들도 있다라고 해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연기관하고. 근데 주행 세팅은 아직 저는 많이 발전 못하고 있다라. 그래서 제가 전기차를 더 안 좋아하는 건데 거기에 타이어하고 감속기도 문제예요. 감속기가 제조사가 감속기를 만들진 않죠. 감속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주거나 OEM 생산을 하게 되는데 감속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이 감속기를 과거부터 만든 적이 없어요. 최근에 와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현대자동차 전기차의 고속주행 전비가 떨어지는 원인을 저는 첫 번째로 모터의 기술보다는 감속기의 기술을 저는 의심하고 있잖아요. 감속기가 속도가 빨라졌을 때 꽃갈콘 모양으로 생긴 삼각형이 세게 돌 때 바깥으로 밀리던 안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회전을 빨리 하면서. 거기에서 뺏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속 전비가 떨어진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감속기와 타이어가 고중량에 따른 스트레스가 굉장히 집약되고 있다라는 거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 고중량 SUV 전기차라든가 SUV 트럭 같은 전기차를 타는 오너들이 막 소송을 걸려고 해요. 아니 전기차가 유지비가 싸다고 해서 샀는데 10,000마일밖에 못 탄다는 거야, 타이어를. 근데 타이어가 또 비싸. 전기차 전용 타이어라 그래서 고중량과 고출력에 견디고 부드러운 승차감이 나와야 되고 전비가 잘 나와야 되니까 트레드가 또 오밀조밀하게 잘 돼 있어야 돼. 그러면서도 중량은 견뎌야 되고 고속에서 잘 버텨야 되니까 타이어 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비싼데 중량이 많고
급출발이라든가 급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타이어가 많은 하중을 받기 때문에 타이어의 마모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10,000마일이면 우리나라 키로로 따지면 15,000km 내외거든요. 16,000km. 20,000km를 탔는데 타이어가 뽕빨 난 거야. 근데 타이어가 비싼 거야. 아니 전기차 사면 유지비 싸다며. 근데 전기차 타이어가 개당 50만 원이 넘는 게 많아요. 그럼 4개 바꾸려면 200만 원이 넘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는 감속기도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속기도 문제가 생겨. 보통의 내연기관 차들이 평균적으로 5만 킬로 정도의 타이어 내구성을 갖고 있죠. 고성능은 뭐 빨리 달겠지만 일반 차들은 5만 킬로 내외를 타요. 우리나라 전기차는 제가 봤을 때 많이 타야 한 3만 킬로 타지 않을까. 그러면 약 2배 정도 빠르게 타이어의 소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가격을 줄이기 위해 내가 여기 얘기했잖아. 현실적인 판매 금액. 현실적인 판매 금액을 위해서 테슬라는 먼저 도입한 기가 캐스팅 공법으로 플랫폼을 만드는데 대량 생산에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경고함까지 줄 수 있다. 도요타, 닛산, 폭스바겐도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현대차도 26년부터는 하이퍼캐스팅이라고 해서 팍 찍어 만드는 플랫폼을 만드는, 이게 처음에 도입할 때 돈이 비쌉니다. 그리고 이 변형화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산부서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보는 문제점은 딱 하나예요. 하이퍼캐스팅이나 기가캐스팅,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하나로 찍어내서 만들면 사고가 나거나 부분 파손 시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비가 이제 엄청납니다. 그 부분에 판금 도색이 안 되는 거예요. 알루미늄 합금일 것이고 스틸을 기가캐스팅으로 찍어내진 않는단 말이에요. 알루미늄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스틸도 기가캐스팅으로 할 수 있나? 할 수는 있겠는데 스틸은 굳이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알루미늄 합금을 갖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차후에 유지비가 사고 한번 났다 그러면 전손이에요.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뭘로 가도 힘든 상황이야. 전기차는 현재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럼 노사장 네가 말하는 전기차에 대해서 노사장 네가 그렇게 씨부링 말하면 그럼 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저는 그거예요. 전기차를 지금 구매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나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게 내 말이 정답이 아니죠. 본인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한테 필요한 정당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용자가 전기차를 필요로 하고 뭐 어떤 혜택을 받게 되고 본인이 집에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근데 충전에 의한 전기세 절감과 뭐 그런 거는 마일드 하부 차량을 타도 충분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차를 가지고 과거 3, 4년 전처럼 전기세가 싸기 때문에, 충전 요금이 싸기 때문에 싸서 좋다라는 말은 이제 정당성에서 약간 퇴색됐습니다. 충전 요금도 많이 올랐을 뿐더러 급속 밖에 돌아다닐 때 급속 충전을 할 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충전의 불편함도 많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엄청 좋아졌고 연비는 더 많이 개선됐습니다. 환경에 위배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도 현저하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가지고 장점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단 필요로 한다면 사는 건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정부와 제조사의 전기차 홍보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저는 이거는 지구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업의 이익에 좀 더 많은 포커스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됐을 때 누가 이익을 챙겨가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충전 인프라 구축이 환경적인지 검토. 이게 왜냐면 충전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환경오염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는 검토를 해봐야 되고, 최근에 내연기관 차량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화재 위험성의 검증. 요거는 이제 차세대 배터리가 지금 각 제조사들마다 앞다퉈 내놓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노사장이 보는 무게를 제어하는 주행 세팅의 안정화 필요. 요거는 댐퍼, 스프링, 플랫폼, 브레이크, 서스펜션, 암 등에 대한 업그레이드인데,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도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봅니다. 주행 세팅은 단기간에 할 수가 없어요. 현대자동차가 독일 BMW의 유능한 알버트 비어만을 데리고 와서 차를 잘 만들었었죠. 그리고 제네시스를 개발할 때 피에즈 라만의
X5 아키텍처를 개발 담당을 진두지휘했던 피에즈라만을 데려다가 GV80을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GV80이 X5 같은 운동 성능이 못 나오는 건 하드웨어적인 구성은 비슷하지만 주행 세팅 값이 완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행 세팅은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많은 연구 개발과 백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또한 육중한 하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행 세팅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지 않는 거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런 와중에 현대차 그룹에서 폭스바겐 출신 부사장을 영입한답니다. 안프레드 하러라는 사람이 오는데 카이엔, 박스터, 타이칸의 개발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과거에 BMW나 다른 브랜드에서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환영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인재 영입에 대해서도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단 내가 걱정하는 건 이 수석을 데려다가 만약에 고성능 전기차 EV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라면 저는 이지방이라고 하고 싶어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을 데려다가 피에즈라만이 주도했던 X5의 플랫폼을 적용하고 있는 GV80, 요새는 SUV가 대세니까 차세대 SUV 개발에 카이엔에 들어가는 플랫폼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망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현대자동차. 100% 장담할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GV80을 팔면서 쌓였던 데이터베이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보완을 해야지 이게 좀 뭐 이상하네 직렬 6기통 디젤 엔진도 뭐 사장시키고 뭐하고 안 되니까 야 씨발 이거 다 갈아엎고 우리 오히려 카이엔의 플랫폼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카이엔 플랫폼을 적용하자 그럼 진짜 망작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현대자동차는. 피에즈라만이 완성시킨 GV80의 플랫폼 좋은 플랫폼이에요. 지금 제네시스 G80 플랫폼도 좋은 플랫폼입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다듬어서 더 좋은 플랫폼과 더 좋은 주행 세팅을 나오게 만들어야지 이거 조금 몇 년 해보고 아 씨발 아닌 것 같네? 또 그분 성격에 따라 야 씨발 다 갈아쳐. 이거 다시 해. 진짜 좆대 맛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동차는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동차 출신이 아닌 분들이 진두지휘를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의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동차는 진득하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진득하게. 제발 새로 오신 우리 안프레드 하러님이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에 타이칸 같은 그런 고성능 전기차를 위해서 많은 열정과 기술을 쏟아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지 내연기관에 지금까지 현대가 갖고 있었던 플랫폼을 변화한다?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니까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안 남은 자존심 현대자동차 그룹이 잘 되기를 다시 한번 빌고 그리고 전기차는 여러분들이 폭넓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매라든가 유지의 선택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유익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칠판 라이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